적어도 5년 동안의 문정부의 경기정책 관련돼서 조금 그 대외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어떻게 통용시킬 것인가와 관련돼서 이 타이틀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혁신적 포용 성장. 우리 18년에 혁신적 포용 국가라는 면에서 실제로 이제 이런 식의 장명을 한번 해봤는데요. 그 근거는 이제 그 2021년에 그 OECD에서 포용 성장, 한국의 포용 성장에 대해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와 관련해서 국제적으로 이런 용어들이 쓰고 있으니까 그 내용들을 좀 이렇게 한번 잡아봤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미 잘 아시고 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문정부 출범 당시에 저성장의 고착 그리고 양극화의 심화라는 것들 속에서 핵심적으로 제기했던 것들은 성장, 일자리 그리고 복지의 선순환이라는 그런 어떤 컨셉 속에서 핵심은 사람 중심 경제로 봐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요, 경제 환경 변화가 되겠습니다. 문정부 출범 당시 그리고 문정부 5년 동안의 정책이 실행되는 경제 상황들, 여건에 대한 이해라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서 이 두 가지 그림을 그렸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문정부 시기에 들어서서 그야말로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는 큰 축의 변화들, 특히 보호무역주의, 오늘날은 뭐 최근에 들어와서는 지금 탈세계화의 흐름까지 이야기 나오는 그와 같은 불확실성의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우리 한국의 경제 상황입니다. 공교롭게도 문정부의 등장은 그야말로 우리 경기의 최정점 2017년 9월로 통계청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속적인 경기 후퇴기가 그 다음에 29년 말에 잠시 일시적으로 회복되려고 그러다가 다시 코로나 위기를 맞으면서 거의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동안의 경기 후퇴기 라고 보시면, 그리고 경제위기의 국면 속에서 문정부의 정책들이 추진되는 그런 어떤 시대적인 환경 속에 있었다. 그동안 5년 동안의 정책의 커다란 어떤 변화들, 큰 어떤 꼭지들만 말씀드리면은 2017년에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 세 기둥이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혁신적 포용국가와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통합적인 접근이라는 것들을 냈고요. 그리고 2019년에 잘 아시다시피 일본의 수출 규제, 그리고 그 속에서 공급망 문제라는 것들이 전면화되는, 그리고 20년에 코로나 위기 대응, 그러고 난 다음에 2021년 넘으면서 뉴딜과 더불어서 선도경제라는 이야기들이 타이틀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초기에 세팅되어 있었던 경제정책의 3축, 바탕은 공정경제, 잘 아시다시피, 그리고 두 가지 형태의 성장론, 하나는 소득주도 성장, 또 하나는 포용성장의 두 가지의 흐름들, 그 속에서 일종의 선순환을 이루는 그와 같은 구조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사실 논란이 많았던 게 소득주도 성장인, 소득주도 성장은 대외적으로는 거의 언론에서는 최저임금 하나만으로 사실상 이해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과 관련돼서는 이런 평가 속에서는 반드시 꼭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책의 변화, 진화 과정은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소득주도 성장의 정책 변화는 코로나 이전에는 일자리 창출, 그리고 근로조건 개선, 격차 완화죠. 그리고 일종의 사회 안전망 관련돼서는 주로 핵심 축이 취약계층 중심이었다. 혁신성장은 초기에 스타트업, 벤처, 혁신창업국가입니다. 혁신창업국가와 당시의 상황이었던 우리 한국의 주력 제조업의 일종의 구조조정기였습니다. 어려움이 집중되어 있던 그 속에서 제조강국으로의 도약이라는 타이틀이 적합하지 않겠냐. 그리고 이것이 코로나를 맞고 난 다음에 이제 위기의 조기 극복을 하면서 선도형 경제라는 일종의 지향점들이 나오면서 관련되는 신산업 육성, 이런 것들이 나오는 시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공정경제와 관련돼서는 초기에는 주로 가벌개혁 문제가 중심이 되어 있고, 그리고 불공정 거래 개선을 중심으로 이야기되고, 기업지배
구조 개선 문제와 관련돼서는 준비를 쭉 해오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다가 그러다가 코로나 이후에 작년이죠. 작년에 공정경제 3법이 이제 제정이 되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직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는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된 공정화 과제라는 그와 같은 과제로 가는 게 아니었느냐,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코로나 이전 상황 관련돼서는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가 하면은 미중 무역 분쟁 그리고 반도체 경기 극락을 통해서 2018년, 19년에 뚜렷하게 수출과 투자라는 우리 한국 경제의 그동안의 성장의 동력이라는 것들이 완연하게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들이 드러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일종의 이와 같은 경기 하강 국면에서 어떻게 대응했느냐, 어떻게 대응했냐면 아래쪽 이야기가 됩니다. 일단 확장 재정이 되겠습니다. 명확하게 2019년에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확장 재정의 모습 속에서 그 속에서 한편으로는 정부가 민간 부분의 하락을 막아내고 또 한편으로 제일 오른쪽에 있는 그림 보시면은 수출과 그 다음에 그 투자와 관련돼서 소비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걸로 달라진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달리 말씀드린다면 내수 정진에서 과거와 다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과거에 그 이전 정부의 경우에는 경기가 어려웠을 경우에 거의 내수 이야기하면은 부동산 경기 증작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명확하게 쓰질 않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문제가 됩니다만은 실제로 건설 투자와 관련되는 것들은 2018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문정부에서 그 경기 하강 국면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거야.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기존 정부와 명확하게 다른 모습들. 그래서 핵심 내용은 내수 정신이라는 것의 포인트는 그야말로 가계 소비, 그리고 부족하면은 정부 소비로 대응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뭐 이미 잘 아시다시피 7차례의 추경, 그리고 대통령 주도의 주재의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서 10대 경제대국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이전 상태를 회복했고요. 그리고 일자리도 2021년 말경에 이르면은 그 이전 상태를 회복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1년 성장 전망률 실적치 4.0은 그 이전에 국제기구는 물론이고 우리 정부에서도 예측하지 못했던 그 수준을 사실은 달성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실제로 관련돼서 조기 회복의 결과 우리의 재정에도 재정을 적게 쓸 수 있는 그리고 급격한 부채 비율의 증가를 막을 수 있는 힘으로 작용했다라는 점, 그런 점들을 지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거가 뭐냐 하면 가계소득 정신 문제와 관련돼서 두 개의 그림표가 나와 있습니다. 제 위쪽 그림표를 보시면은요, 그러니까 경기 수축기와 그 다음에 코로나 상황에서 이 두 가지 면에서 좀 차이를 보여줍니다. 경기 하강 국면에서는 한편으로는 시장 소득 증가가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하강 국면에서 그와 더불어서 공적 이전 소득이 추가적으로 들어간 것이라면은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는 시장 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입니다.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 공적 이전 소득 증가에서 가계 소득이 뒷받침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되겠고요. 아래쪽은 사실은 이제 소득 격차, 가구 소득 격차와 관련된 익히 많이 알고 있는 세 개의 지표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관련돼서 비교해 보면은 아마 역대 우리가 겪었던 크게 세 개의 경제 위기 가운데서 소득 격차가 이 코로나 위기 때 유일하게 개선된 걸로, 나머지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격차가 확대되었습니다만, 그래서 일종의 경제 위기는 소득 분배 악화를 가져온다는 그 공식 자체가 파괴된 그런 해가 아니었냐,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돼서 이 영화는 뭐냐 하면, 그렇다면 어떤 요인에 의해서 소득 분배가 개선되었느냐를 아주 조금,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방법론을 써봤는데요. 과연 시장 소득이 개선된 거냐, 아니면은 뭐 전부 다 그 공적 이전 소득으로 다 메운 것이냐라는 그 논점과 관련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분 가능 소득 증감률을 두 개로 나누는 겁니다. 하나는 시장 소득, 또 하나는
재분배 소득이라는 공적이전 소득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개를 분해하면은 근로연령층 그리고 별도로 나눕니다. 은퇴연령층 나눠서 하면은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먼저 근로연령층이 되겠습니다. 근로가구가 되겠죠. 근로연령층의 경우에 그림 18년, 19년, 20년 보면은 하위 분위일수록 이제 증가율이 높고 똑같습니다. 상위 분위일수록 증가율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격차가 개선됐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색깔을 보시면은요, 여기에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시장소득 기여, 2018년, 19년은 시장소득 기여가 큰 역할을 합니다. 반면에 20년에 가면은 재분배 소득, 공적이전 소득이 큰 역할을 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뭔 이야기가 되느냐 하면 각각 거기에 대응되는 정책들이 최저임금 인상, 청년 일자리 대책, 근로장려 장려금,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이런 순서로 나열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고, 그동안 많은 언론에서 이야기했던 예컨대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하위 일본의 시장 소득을 감소시켰다는 것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2018년, 19년 보더라도 하위 일본의 시장 소득의 감소 현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2018년의 경우에는 시장 소득이 월등하게 개선된 걸로 나타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은퇴연령층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재분배 소득, 공적이전 소득이 의존하지만 보시면 그것도 좀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적이전 소득이 없었더라면 어떤 일이 발생했겠느냐? 크게 보면은 한편으로 2018년, 19년을 보면은 뚜렷하게 기초연금 인상의 효과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바다 쪽에 2018년부터 시작되는 바다 쪽의 경우에는 노예 일자리 사업들이 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장 소득의 증가 혹은 감소를 막아주는 효과들이 있는 거고요. 2020년 넘어가면 뚜렷하게 재난지원금의 효과들이 드러난다라는 말씀들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통념들이라 그럴까요? 그냥 알진 사실이 이런 데이터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오히려 그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혁신성장과 관련돼서 먼저 말씀드릴 것은 그 규제개혁과 관련된 것이 되겠습니다. 규제개혁에서 가장 큰 것들은 아무래도 일종의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선후용 후규제라는 일종의 새로운 시도들을 해봤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 핵심 내용으로는 규제 샌드박스 6개 신기술 신산업 분야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포괄적인 네거티브 규제는 기존 규제 형태들을 바꾸는 그와 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하면서 좀 턱넓게 본 것은 바로 아래쪽에 이 국제평가가 되겠습니다. 월드뱅크와 그 다음에 OECD 우리 한국의 뭐랄까요 규제 환경에 대한 평가가 되겠습니다. 관련돼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신문 기사화가 돼서 그런데 이걸 보면 좀 놀라운 사실들이 우리 한국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 세계 190개 중에서 5위로 나옵니다. 우리 바로 뒤에 미국이 있습니다. 이런 국제평가에 따른다면 OECD 평가도 마찬가지인데요. OECD 평가에서도 세계 2위에서 5위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 기업들 그리고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국제적인 시각은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린 혁신 생태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아무래도 스타트업과 벤처 창업 생태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 변화가 가장 크지 않느냐, 바탕에 깔려져 있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관련되는 것들 중에서 창업기업, 특히 청년 창업, 기술 창업 부분에 중점을 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스마트 공장이 아니겠느냐. 스마트 공장의 경우에는 이전 시기하고는 한 5배 정도 늘어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신산업 창출과 관련돼서는 주로 DNA, 그리고 빅3, 플러스 AI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제가 좀 주목하고 싶은 거는 아래쪽에 나와 있는 소부장이 되겠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관련돼서 2019년에 일본의 수출 규제,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이미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경제 안보라고 이야기하는 속에서 공급망 이슈라는 것들이 워낙 큰 문제가 되면서 그 속에서 한 3년 정도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히 되어 왔던 소재 부품 장비 산업에 대한 일종의 뭐랄까 성장의 모멘텀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공정 경제와 관련된 것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순서가 조금 뒤바뀌어져 있는데, 먼저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돼서 아무래도 작년에 제정된 공정경제 3법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앞쪽에 나왔습니다. 그 이전에 한 것들은 최초의 순환철자 고리 해소이고요. 그 다음에 관련돼서 우리 그 연기금들의 스튜어디십 코드 주주권 강화라는 것들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정경제 3법과 관련된 상법, 공정거래법, 그리고 금융복합기업집단법과 관련된 평가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거는 사실은 문정부 초기 2018년, 19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건데, 협력적 거래관계, 상생협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들의 일종의 성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첫 스타트는 아무래도 이거는 소득주 성장의 최저임금하고 초기에 많이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상생협력 기금, 그 다음에 협력이익 공유제 관련돼서 공정거래 협약 자체가 초기에 뭐랄까 사회적으로 문제제기 됐던 것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관련돼서 중소기업의 어려움들을 가중시키는 그 과정에서 일종의 협력적인 관계, 대기업과의 관계라는 것들이 중요한 모습으로 등장하면서 이 부분들이 시작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불공정 거래 관행과 관련돼서는 관련돼서 법 집행 문제, 그리고 주로 하도급 거래에서의 대금 지급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형태들의 어떤 제도적인 변화들, 이런 것들이 추구되었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그 지루한 전부 숫자들이고요. 예. 자, 어떤 식으로 그럼 질적 평가를 할 것인가와 관련돼서 5년이 지금 지난 시점에서 소득주 성장, 그리고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다 아울러서 평가해 보면은 의미 부여와 관련돼서는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관련돼서 우리 경제가 과거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 경제로 넘어갈 때 일종의 관련되는 정책 체계가 마련된 거 아니냐. 사실은 그 중에서 핵심 내용으로는 한국판 뉴딜, 3+1 체계 그 자체는 디지털, 그린, 휴먼, 지역균형 뉴딜과 관련돼서는 나중에 어떤 정부가 들어와서도, 물론 그 세부 내용은 바뀔 수 있겠습니다만, 이 체계 틀을 벗어날 수가 있겠느냐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틀의 의미에서는 정책 프로그램이 확립이 되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선제적인 투자가 이루어졌다와 관련된 것이고요. 그 중에 한 부분이 이제 2050 탄소 중립과 2030 NDC 40%가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그런 식의 의미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위기 극복 관련돼서 그 이전 사례와 그 이전의 위기 극복 사례와 좀 차이점, 뭐가 다르냐? 과거에 IMF 때나 아니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이런 식으로 위기 극복이 됐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IMF 때는 잘 아시다시피 대량의 해고가 났었고요. 그 속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인적 자본의 파기가 상당 기간 이루어졌고, 그 속에서 회복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 이에 비해서 글로벌 금융위기 시대는 주로 회복의 포인트가 기업에 있었다는 거죠. 기업의 회생, 그리고 그 속에서 그러니까 대량의 감세 정책이라면은 적어도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는 적어도 사람, 그리고 가계소득, 그 속에서 핵심 내용은 인적 자본에 있었다. 인적 자본의 보호에 있었다. 이것 때문에 조기에 상황이 왔을 때 경제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드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글로벌한 맥락 속에서 포용 성장 정책의 일종의 세계적인 성구 아니냐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 포용 성장 정책은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여러 국제 기구들에서 정책 권고하고 있는 그와 같은 방향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하나에 있어서는 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실질적으로 그 정책에 따라서 추진한 나라는 한국이 가장 앞서지 않았냐.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패러다임 전환 그리고 혁신적 포용 국가를 통해서 그 이후에 오늘날 코로나 위기를 겪고 난 다음에는 잘 아시다시피 미국 바이든 정부의 정책들, 뭐 미국 구조 플랜, 일자리 플랜, 그 다음에 가족 플랜, 그리고 작년 이후에 일본 기시다 정부의 새로운 자본주의, 그 속의 핵심 내용들은 죄다 다 포용 성장 정책이고 그 핵심 내용들은 우리가 먼저 출발했다라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OECD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그 속에서 이게 OECD는 저희 KDI하고 같이 한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자, 그렇다면 뭐가 남아있는 가지고 뭐가 미완의 과제인가? 첫 번째로 먼저 지적해야 될 것들은 관련돼서 우리 경제가 외형적으로는 선도 경제의 모습들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사회제도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여러 사회제도는 과거의 흡수 모방형 경제의 모습들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 사이에 상당한 미스매치가 있다. 대표적으로 교육 파트에서 그렇고 기업이나 조직 문화 사이에서 엄청난 과거의 유산들이 그대로 남아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거는 이미 잘 아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산 양극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산 격차 문제와 관련돼서 사실은 이것도 글로벌한 맥락 속에서 사실은 코로나 위기 이후에 과잉 유동성 문제에 분명히 그 내부에 원인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돼서 계층 간 그리고 세대 간 그리고 지역 간 격차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해결되지 못한 과제로 그대로 남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코로나 양극화. 아까 앞에서도 보시다시피 코로나 양극화는 시장 소득에 관한 지속적으로 벌어지는 그와 같은 압력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코로나가 남긴 우리의 과제, 어떻게 전 국민의 대상을 어느 누구나 고용사회 안전망의 속에 담을 것인가라는 것이 여전히 그대로 아직도 과제로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문 닫으면서 마지막으로 과거는 어떻고 현재는 어떻고 앞으로는 어떻느냐 좀 먼 미래를 전망해 본다라면 그 속에서 문정부 5년은 어떤 식으로 위치지어질 것인가와 관련돼서는 이렇게 한번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 과거의 추격경제 혹은 성장경제의 시절 그리고 미래는 선도경제인데 성숙한 선도경제여야 될 것이다. 그렇다면 추격형 성장경제의 핵심은 뭐냐? 당연히 관련돼서는 그 속에서는 성장과 효율이라는 철저한 경제가치, 단일의 경제가치 중심이 최우선에 왔다. 그럼 향후에 성숙한 선도경제는 다원가치일 것이다. 그렇다면 그 속에서 다원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문정부가 포방했던 혁신, 공정, 포용, 그리고 그린이라는 것들은 과거의 우리 경제의 모습과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나아가야 될 모습 중에서 일종의 과거의 역할 혹은 전환점 역할 이런 것들로 자리매김되지 않을 것인가. 그 속에서 이후에 건멸이든 원멸이든 지향점들은 이런 것들이 아닐까라는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을 마치겠습니다.